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꼭 알아야 하는 뉴스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11월 11일 월요일인데요. 자, 오늘도 한 주간 날씨 소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나오셨는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날씨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또 어제는 또 굉장히 포근했지 않습니까? 당분간 좀 따뜻한 가을 날씨가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지난주까지 영향을 줬던 찬 공기, 지난주 목요일 추위 절정을 달했던 입동추위 때는 영하권으로 떨어진 지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은 지금 이제 10도 안팎까지 웃도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맘때면 아침 최저 기온이 전국적으로 10도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평년 이맘때보다 5도 이상 웃돈 가운데 지금 강원 동해안 지역으로는 20도 가까이 기온이 올라간 곳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는 지난주에 추위를 몰고 왔던 고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 이제 온화한 성질로 바뀌기도 하고요. 네. 우리나라를 좀 가득 메웠던 찬 공기가 이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좀 지배하면서 이번 주 내내 좀 포근한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도 포근한데 낮에도 기온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네. 남부 대부분 지역은 20도에서 거의 25도 가까이 오르고요. 그리고 중부지방에 위치한 내륙 지역도 오늘 20도를 넘는 곳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오늘날 추울 줄 알고 좀 두텁게 옷을 입고 나왔다가 좀 외투를 좀 벗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보면 저는 새벽에 나와서 몰랐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출근할 때 안개가 좀 자욱해가지고 이거 왜 이러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이맘때 날씨는 따뜻해도 아침에 좀 이른 아침 출근길 나서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네. 지금도 일부 내륙 지역 곳곳으로는 안개가 지금도요? 짙게 껴 있는데요. 보통 기상청에서 안개라고 하는 것은 맨눈으로 앞을 볼 수 있는 거리가 1km도 채 되지 않을 때를 안개가 꼈다고 하는데 이렇게 상시적으로 안개가 끼는 그런 이런 이맘때 시즌 네. 보통은 이제 맑은 가을 하늘은 아침 안개다라는 게 공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 동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수증기가 굉장히 온화한 상태에서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안개가 자욱이 꼈다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물방울에 그 물방울들이 끼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가 뜨고 나면 기온이 오르기 때문에 서서히 사라지기 마련인데 기상청에서는 1시간 간격으로 오전 10시까지 기상청에서 안개 발표를 하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10시 10분을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를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맨눈으로 200m가 살짝 넘는 정도의 거리만 볼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이제 위험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공항에서는 저시정 경보가 유지되는 곳도 있으니까요.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오전에 좀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운항 정보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른 아침 출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개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좀 더 차간 거리 유지해주고 조심 운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짙은 안개 그리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 건강 유의하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바로 수능이 열립니다. 많은 분들 아마 노심초사 기다리고 계실 텐데 자, 수능 한파라고 보통 예년 같은 경우는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수능 한파는 있습니까? 오히려 그 좀 따뜻해진 날씨로 인해서 오.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두꺼운 것도 괜히 챙겼다가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가벼운 옷차림에 아침에 이른 아침 좀 출근길 나서는 그런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심리적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오는 그런 추위로 인한 그런 이제 불편함을 막기 위해서 그냥 간단한 스카프 정도를 목에 거두는 정도의 옷차림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맘때 나타나야 될 낮 최고 기온이 거의 아침에 나타날 정도로 포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한파 당일날도 중요하겠지만 전날보다 얼마나 기온이 내림세를 보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수능일 날 날씨가 이번 주에 기온 상승의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날씨로 인한 그런 따뜻함 혹은 이제 추위에 대한 그런 걱정은 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시험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좀 오전에 집 밖을 나설 때의 비 예보는 아직까지는 아니나 이제 구체적으로 강수량이 어느 정도 되고 비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내일 발표되는 예보로 인해서 좀 상세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구름이 좀 더 일찍 다가오게 될 경우에는 오후가 아니라 오전으로 비 소식이 당겨질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좀 이번 주에는 비로 인한 불편함이 이제 없을지 이런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능 열린 목요일 날씨까지 저희가 한번 봤고요. 자, 그리고 아까 화면 저희 초반에 나갔는데 가을 단풍이 좀 아름답게 쭉 화면에 나간 거 볼 수 있었는데 지난해보다는 좀 일주일 좀 늦게 관측된 거고 또 절정은
언제입니까? 지난주인 줄 알았는데 또 이번 주다. 뭐 말들이 많더라고요. 보통은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 정도부터 이제 절정에 달하는데 네. 이제 중부지방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강원도겠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어제였죠. 강원도 단풍을 좀 늦가게 단풍을 보러 좀 갔는데 네. 좀 끝물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단풍을 제법 좀 봤습니다. 그런데 전주에 훨씬 더 절정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상청에서 관측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내장산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단풍 절정기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첫 단풍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산 정상에서부터 20% 정도까지 물들었지만 80% 정도까지는 단풍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호남 지역과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단풍의 절정기에 좀 달할 것으로 보이고 그 밖의 지역들은 이미 단풍의 절정에 달했기 때문에 뭐 늦게라도 좀 보신다라고 하면 뭐 이번 주가 거의 뭐 마지막에 단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저도 어저께 단풍 봤지만 어쨌든 단풍 보는 것도 중요하고 주변에 보니까 콜록콜록하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건강 유의하시기. 네, 그럼 장가희 기자, 장 기자랑 함께 할 텐데요. 자, 장 기자, 이 뒤끝 있는 트럼프라고 저희가 방금 리포트를 봤는데 보니까 이제 트럼프 2기가 굉장히 1기보다 강경 기조일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럼 트럼프와 누가 일하는 겁니까? 네, 여러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좀 중요한 건 트럼프 2기는 트럼프 장남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장남이요? 무방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는 인수위원회 상임 고문인데요. 자신이 인사에 깊이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대통령보다 자신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내각에 두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거죠. 바로 이 충성심이 무척 중요해 보입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When a would-be assassin tried to kill my father on July 13th of this year, I believe we saw the hand of God in action. So for me, my father, our family, whatever faith we had was that much stronger in that moment. 네, 장남의 손에 뭐 인사권이 있다면 우리나라 같으면 거의 국정농단 아니냐 이런 말 나올 법한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트럼프 주니어는 아버지의 이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제이디 벤스를 발탁하는데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반면 이 트럼프 1기 때는요.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부부가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파워 커플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또 아버지의 이 승리 선언 때 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 정장을 입고 나와서 이 이방카는 많은 호사가들의 입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트럼프 가족 얘기 나온 김에 이 트럼프의 막내 아들이 이번 대선에 성공하는데 뭐 특히 이대남 유권자를 잡는 데 결정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이대남은 이 20대 남성을 말하는데요. 네. 20대 남성 표심 확보에 18살인 막내 베런이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집니다. 베런은 키가 2m가 넘고 지금 이제 뉴욕대 학생인데 자신이 대학생이다 보니까 뭐 게임이라든지 UFC 이런 거에 열광하는 네. 20대 청년들의 문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아들의 조언을 듣고 유튜브 구독자 435만 명을 가진 유명 게임 스트리머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당시 90분간 진행된 방송에서 트럼프는 우리 아들이 여기 나와서 하는 인터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버지는 아마 모를 거다라고 했다면서 네. 아들 얘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또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를 결집을 시킨 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든지 여성 인권 옹호를 외쳤던 이 해리스 후보와 좀 대립이 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전략이 좀 통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 온라인에서 여성 혐오 표현이 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2기 창출에 뭐 두 아들들 역할이 있었다는 말씀 해주셨고 또 이 인물 역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바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인데요. 트럼프 캠프에 1,800억 원 후원금을 냈고 또 매일
100만 달러 복권 이벤트를 하는 등 조금 오. 선을 넘는 선거 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승리 연설에서 머스크를 언급하면서 이 천재는 보호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머스크의 사업 영역 중에 이 자율주행이나 또 우주산업 관련해서 규제들이 아마 빠르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할 수 네. 있습니다. 또 중국에 테슬라 공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이 대중국 무역에서 이 머스크가 좀 중국 쪽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머스크에게 여기에 더해서 좀 권력까지 쥐어주겠다 이렇게 어. 공언을 했는데요. 지난 9월 정부 효율위원회라는 걸 세워서 이 머스크에게 위원장을 맡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Elon Musk, who has given me his complete and total endorsement. That's nice, 'cause he's a smart guy. And Elon, because he's not very busy, has agreed to head that task force. Be interesting. 네, 그런데 이 머스크가 기업 경영할 때 예전에 막 사람들 막 해고하고 그래서 혹시 정부에 일하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긴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의 유행어 혹시 아시나요? 뭐 you're fired 뭐 이런 거니까. 맞습니다. 뭐 you're fired, 당신 해고야라는 말로 네. 굉장히 트럼프가 유명했는데 일론 머스크 역시 트위터를 인수할 때 직원의 80%를 해고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기업가에게 이 정부 가계부를 맡겨서 최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아마 지금 미국에서는 20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 감축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머스크가 주목받으면서 이 테슬라 주가도 그렇고 머스크가 관여된 그 코인도 굉장히 지금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맞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그 차트를 좀 보고 왔는데요. 코인데스크에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보다 27%가 이 올랐더라고요. 토요는 이게 머스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코인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도 제2의 전성기를 맞았는데요. 국내 거래소에서는 1억 1천만 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고 또 코인데스크에서도 8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가격에 힘이 실리게 된 건 트럼프가 취임 이후 가상화폐 시장 육성에 나설 것이란 기대 덕분인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It will be the policy of my administration, United States of America, to keep 100% of all the Bitcoin the U.S. government currently holds or acquires into the future. We'll keep 100%. I hope you do well, please.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많이 올랐다 이런 설명까지 좀 들을 수 있었고, 근데 이 미국 정부가 전 세계 국가 가운데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라고요? 맞습니다. 자, 약 20조 원 상당을 지금 미국 정부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를 팔지 않고 또 앞으로도 획득할 코인을 전량 미국 정부가 보유를 한다는 겁니다. 네. 게다가 이르면 올해 말 미국에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상품 출시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호재가 좀 많은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내년에 뭐 2억을 넘을 것이다 이런 오. 시각이 있고 또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14억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뉴스에 나왔지만요. 사실 이건 전망일 뿐이니까 투자에는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뭐 코인 광풍 몇 년 전에 일었던 것 같은데 네.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한번 좀 생각도 들고요.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이 당선인과 만날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이 골프 연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전해졌어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을 가급적 이른 시일에 만나서 이 친교와 또 대화할 시간을 잡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트럼프가 골프 광으로 알려져서요. 윤 대통령도 2016년 이후 8년 만에 골프 연습에 나섰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좀 케미가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요. 어제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케미 잘 안 맞을 것 같다. 트럼프는 굉장히 이 상인적인 현실 감각이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치밀하고 강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을 좀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트럼프 시즌 2가 이제 시작돼서 뭐 우리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뭐 다시 적응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은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의정 갈등 관련해선 해결의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는 건지 찾기 시작한 건지 한번 국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훈 기자, 여야 의정 협의체가 발동했다고 하는데 야당은 불참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가 논의 67일 만에 개문 발차했지만 야당은 불참했습니다. 의사단체 중 단 2곳만 참여하고 핵심인 전공의 단체와 의사협회 등이 합류하지 않으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국민 생명을 위해 민주당도 빠르게 합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당초 민주당이 제일 먼저 말을 꺼내신 만큼 선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반쪽짜리로 시작된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약 1시간 정도 진행됐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열린 자세로 의견을 듣겠다면서도 의료개혁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의료개혁은 결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개혁은 우리 의료의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고 네, 첫 회의인 만큼 허심탄회하게 각계 입장을 듣는 자리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매주 2차례 만나서 회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후 의사단체의 추가 합류 그리고 야당의 합류 여부가 여야의정협의체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보면 2주 연속으로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 2일에 이어서 그제까지 민주당은 2주 연속 거리로 나갔습니다. 김여사 특검법을 요구하는 성난 민심이 거리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쏟아지는 여론조사와 지난 주말 집회에서도 확인됐지만 국민께서는 조속한 김건희 특검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 집회 참가 인원은 1차 30만 명에서 2차 20만 명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지방 당원들이 올라오지 않았고 그것보다 일반 시민들이 더 나왔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335 전체를 통해서 모여드시는 시민들을 보면은 정말 그 어떤 일상생활 가운데 화가 나고 또 실망하고 분노를 해서 나오신 분이 많다는 걸 떠들기 때문에 네, 민주당은 오늘 16일에도 군소 야당과 함께 규탄대회를 열어 3주 연속으로 장외 집회를 이어갈 계획인데요. 김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한 여론몰이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민주당이 지난 주말 김여사 특검법 처리 등을 촉구하는 2차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죠. 자, 이재명 대표는 집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는데요. 영상 보시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나라는 전쟁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까? 전쟁을 못해서 장이 뒤집어진 것입니까? 제가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탄핵을 추진해야 됩니다. 2027년 5월 9일 윤석열 그분이 대통령실에서 평화롭게 퇴근하는 일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자격한 정권을 내쫓는 일입니다. 탄핵 결단해야 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여러 인사들이 등장을 했죠. 야 5당이 참여한 지난번 1차 때보다는 또 많은 수에 참여한 집회였는데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이재명 대표가 두 글자 차마 말 못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두 글자 뭡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이나 탄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진이나 탄핵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일야당 대표로서 어떤 국정을 혼란을 주는 발언들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말은 못했습니다만 그날 집회에 나온 현장의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지금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2년 6개월을 어떻게 기다리지? 라고 하는 한숨 섞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개헌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4년 중임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4년 중임제고 그래서 대통령이 못하면 교체하고 또 잘하면 4년간 기회를 더 주는 것인데 우리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만 당선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국민의 의사를 보는 것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가 또는 퇴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보고요. 실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검찰 수사를 안 하는 거고 특검을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결국에는 탄핵이라고 하는 헌법적 절차를 막기 위해서 검찰 수사를 저는 막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발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당일 토요일 날 근처 지나가는데 너무 막혀갖고 출근에 늦은 적이 기억이 나는데, 자,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퇴진이나 탄핵을 의미한다고 이승훈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그 탄핵이란 말을 이제 그 차마 두 단어를 못 꺼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탄핵에 대해서 이제 그 워낙 우리 국민들이 탄핵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부정적입니다. 여론 지지율하고 이게 또 틀려요. 윤 대통령의 여론 지지율이 좀 낮다고 해서 탄핵을 하면 이게 또 국민들이 역풍이 엄청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탄핵이란 말을 못 꺼내는 거죠. 그리고 집회를 보면요. 네. 뭐 20-30만 이거는 이제 말도 제가 20-30만이면 그거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집회 3시간 동안 집회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보수 단체도 집회를 하고요. 광화문에서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눈으로 봐도 이게 어디가 많은지는 뭐 딱 보면 알잖아요. 요즘 위에서 사진 촬영해 보면요. 뭐 저는 경찰 추산이 맞다고 보이고요. 경찰 추산 15,000명인데 민주당 추산 20만 명이네요. 근데 이거 주최측 추산이야. 그거는 뭐 근거 없는 거고 경찰은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추산하고 제가 눈으로 보는 게 느낌도 경찰하고 비슷하게 뭐 완전히 뭐 거의 텅 비어 있는 거죠. 도로가. 근데 이번에는 또 5개 야 5당이 참여했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도 3분의 1이 줄었다고 인정하잖아요. 전에는 30만일 했다가 이번에 20만이면 본인들도 3분의 1이 주는 거 인정하잖아요. 근데 더 많이 참여했는데 왜 줄었을까요? 그만큼 이게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김건희사 특검 있죠. 특검을 장외에서 합니까? 특검하려면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죠. 그다음에 대통령이 제요구하면 제의결 표결해야죠. 장외 나가면 이게 특검이 됩니까? 저는 오히려 이러다가 이게 특검 여론이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이게 역효과 난다 이거죠. 네. 앞으로 이게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죠. 네, 이승훈 부위원장이죠. 많이 인원이 좀 줄었는데 뭐 야 5당이 합류인데도 줄어들었다. 왜 그런 겁니까? 아마 이제 뭐 장외 집회가 시작이고요. 아직까지는 뭐 사전에 계획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개개인의 어떤 일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못 모였다고 보고요. 또한 아직은 중도층에서 검찰 수사라든가 특검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관망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현장에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국민들께서 지금 이 윤석열 정부 상태로 2년 6개월이 진행됐을 때 지금 국정이 어떻게 될지를 걱정하고 있고 실제 국정 동력을 다 잃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여전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기자회견 직후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선고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중도층의 국민들이 좀 관망 자세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번 정권 뭐 퇴진을 주장하는 뭐 민주노총과 뭐 손을 잡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서 보수층을 결집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관련해서 목소리를 낸 바가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민노총 촛불행동 민주당 원팀이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또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면서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스스로의 판결은 이미 유죄로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하다 안 되니까 트럼프 미 당선자와 이재명 대표를 비교하는 작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 저도 하나 비교하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는 2023년 11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건데 쏙 빼놓고 말하고 있네요.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죄라면 못할 이유가 없죠. 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장애 집회, 야당들의 장애 집회가 판사 겁박 무력 시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죄라면은 무력 시위 말고 재판 생중계하자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서 변호사님은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생중계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받아들일지 아닐지. 지금 이제 먼저 그 방탄 때문에 장애 집회한다는 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그 재판은 판사가 하고 근데 장애 집회한 데서 방탄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이렇게 묻는 분이 있는데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8대 0으로 인용됐죠. 근데 그때 촛불 집회가 없었으면 이게 8대 0으로 인용됐을까요? 저는 그래 안 봅니다. 그때 광화문이든 이게 촛불 집회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네. 헌재 재판관들이 그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대 0으로 인용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장애 집회가 활발 불타오르면요. 판사들도 이게 영향을 좀 받습니다. 정치 재판에서는. 물론 이게 받으면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게 장애 집회가 폭망하면요. 오히려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저는 오히려 이게 중형을 선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생중계는 트럼프 대통령 얘하고 똑같잖아.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기소나 이게 재판이 있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도 이제 그 4개 재판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당당하니까 오히려 국민이 알아야 되고 오히려 이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생중계하자 이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민주당에서 소극적으로 오히려 이게 중계를 반대하는 걸로 전현희 그분이 위원장이거든요. 사법정의 대책위원회 위원장인데 망신주기래. 아니 전현희 위원장은 이게 어떻게 유죄 놓을 줄 알고 망신주기를 하죠?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명예회복이지 망신주기 아니잖아요. 아마 이제 그 민주당도 전부 다 이게 유죄라고 생각하니까 생중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유죄라고 생각하고 그런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현직 야당 대표고 제1야당이잖아요. 제1야당 대표의 판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께 생중계하는 것이 좋을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체만으로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국정이 혼란 상태고 거의 무정부 상태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야당 대표를 생중계하는 게 여당한테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또한 지금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회견이 기자회견이 못마땅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천한 때다. 특감으로 가자. 특별감찰관으로 가자.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나 보수가 결집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록 실망스러웠지만 그냥 봉합하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인데 저는 그래요. 지금 김혜경 여사에 대한 판결 선고도 이번 주에 있는데요. 국회의원들과 밥 먹은 10만 4천 원까지 기소해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선고도 있고.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뭐 검찰 의견서 기준으로 하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23억의 수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선고됐을 경우에는 야당이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여당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 사법부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뭐 생중계하자 이런 것들은 저는 결코 뭐 바람직하지도 않고 여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사법론 그 얘기 나온 김에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직선거법 1심 선고인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SNS에 올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바로 이 내용인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무리한 기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선고가 이번 주에는 선거법이잖아요. 위증교사는 이제 25일이잖아요. 네. 근데 뭐가 누설됐는지 누설은 판사들이 철통 보안이거든요. 네. 그런데 선거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계속 위정교사에 대해서 이 다음 선고를 얘기하고 있다.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이번 주는 선거법이잖아요. 선거법에 대해서는 이게 한마디도 안 하고 25일 날 선고하는
위정교사에 대해서만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게 도저히 상식으로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 위정교사 사건은 이제 이미 그 4번의 통화에 걸쳐서 김진성 씨하고 이제 그 녹취록 있죠. 이게 다 공개돼 있어요. 박정훈 의원도 공개했고 박균택 의원도 공개했거든요. 그러게 보시면요. 국민들이 다 판단할 겁니다. 거기에 보면 김진성 씨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걸 12번에게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서류도 다 보내주고 변론료에서나 질문지 네. 이걸 이렇게 그대로 해달라는 게 다 나오기 때문에 판결 지켜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니까 좀 알잖아요. 본인이 그건 도저히 무죄가 어렵다. 이렇게 불안하니까 계속 저렇게 여론 접히는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 생각도 궁금한 게 변호사시니까요. 이번 재판이 아니라 다음 재판 얘기를 한 부분 이재명 대표가요. 이 이유는 뭔가요? 뭐 다음 재판 얘기를 먼저 했다라고 해서 큰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 위증교사 재판 부분도. 그래서 어떤 뭐 의혹을 갖고 보면은 모든 게 의혹이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렇습니다. 뭐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좀 자신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부 첫 재판은 지금 자신이 있다. 그렇죠. 사람의 기억을 재단하는 재판이잖아요. 김문기 씨 몰랐다. 라고 하는 것, 사람의 기억까지도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죄를 자신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위증교사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김진성 씨가 위증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죠. 그런데 녹취록을 보면 김진성 씨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기억을 되살려서 얘기해달라. 다만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하고 안 본 건 안 봤다고 얘기해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면 위증교사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김진성 씨는 김병량 전 시장, 그러니까 국민의힘 시장의 개인 비서였어요. 운전기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대표와는 각이 서는 사람이고 적대적인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적대적일 수 있는 사람에게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통화 과정에서 이분이 전 시장의 운전기사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왜곡되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기억대로 본 것은 본 것대로 보지 않은 건 보지 않은 것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걸 강조하는 것이고 혹여나 이제 검찰이 좀 왜곡된 주장들을 했을 때 이걸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우려해서 아마 이런 SNS에 글을 남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김병량 씨 모실 때는 2000년 초반이고 위정할 때는 이게 백현동 사업을 김인섭 씨하고 김진성 씨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형님 힘내세요 하고 문자도 많이 보내고요. 이재명 대표하고 백현동 사업을 김인섭하고 같이 하는데 무슨 적대적 관계입니까? 그게 녹취록이 다 나옵니다. 다음 이슈 한번 볼 텐데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가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연이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여러 말들이 여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명 씨가 또 기자들과 언쟁을 벌인 부분도 있었는데 그 얘기 한번 저희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자금법 수사로 왔고요.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나눈 가십거리가 본인들한테 그렇게 중요합니까? 언론의 정도를 좀 버리십시오. 아니 누구나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추천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 때 지지했던 거는 나는 저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참 잘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거고 여사님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계좌 추적해서 제가 단돈 1원이라도 받은 게 나왔습니까? 노영희 변호사가 그거야 본인이 지금 신용불량식 때문에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래서 현금을 다 받아놓고 왜 지금 와서 계좌 추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말씀 조심하게 하세요. 그러면 저 그냥 가겠습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명수님 잠깐만. 질문을 제대로. 아니요, 본인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네, 보신 대로입니다. 이 쟁점 두 가지를 저희가 하나씩 한번 보려고 하는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김명전 전 의원 공천 의혹 관련해서 누구나 추천을 할 수 있는 거다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 출전할 수 있지만 그 관여도 의도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 뭐 공천 개입 이거는 아마 기소도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뭐 개입도 안 했다고 하지만 개입해봤자 이게 민간인이니까
선관위에서 이제 그 적용 법조가 없어요. 공직선거법에 그 민간인이 뭐 견해 표명해도 이게 처벌 조항이 없잖아요. 공무원만 있지 김건희 여사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제 저거는 말이 안 되고요. 아마 이제 검찰이 한다면 정치자금법으로 영장 청구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판사는요 법리를 보거든요. 네. 여론 가지고 이게 재판한 게 아니에요. 예. 한번 보세요. 정치자금법이라는 게 뭐예요? 김영선 의원이 월급 중에 반을 갖다가 뭐 월급 반띵처럼 이게 9천만 원 줬다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 씨한테요? 예. 그럼 명태균 씨가 정치인입니까? 거꾸로잖아요. 보통 정치자금법이라는 게 우리 일반 국민이 정치인들한테 돈을 주는 게 정치자금법이잖아요. 명태균 씨가 돈을 받아온 거 아니에요. 정치인이 국민한테, 근데 일반 국민한테 돈을 준다 해서 이게 뭐 정치자금이 되나요? 그건 전혀 위반법이 없습니까? 저는 이게 법리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요. 뭐 정치자금법에 뭐 회계 처리 같은 게 좀 잘못된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건 회계 처리가 강력히 했기 때문에 돈 받은 그 자체는요. 도저히 뭐 명태균 씨는 정치인이 아니고 오히려 김영선이 정치인이잖아요. 네. 명태균 씨가 김영선한테 돈을 주면 정치자금법이 되는데 거꾸로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아마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까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승훈 부위원장님께는 이 명 씨가 이전에 이 사용했던 휴대전화에 뭐 유 대통령의 녹취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일단 얘기하면서 어쨌든 버렸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휴대폰을. 이 증거인멸 여부에 달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원칙적으로 휴대폰을 버렸다라고 하면 예. 증거인멸이구나.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위해서 핸드폰을 버린 건데 네. 이 불리한 진술을 왜 명태균 씨가 할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핸드폰은 본인이 가지고 있겠지만 대통령, 특히 용산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돼요. 내가 이 핸드폰을 버렸다라고 진술했고 절대 이 핸드폰에 있는 내용에 혹여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있거나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있더라도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요. 또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왜 SNS나 기사들까지도 나한테 묻느냐. 명태균 씨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검찰이 이게 궁금하죠. 왜 그러냐면 용산의 관련성,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대통령 경선 때 여론조사를 하고 이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거. 이게 이 연계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계가 되지 않는 진술들을 검찰은 명태균 씨를 통해서 진술을 받고요. 그러면서 명태균 씨는 아까 우리 서정호 변호사님 말씀처럼 영장 기각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전략적 요소가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향후 앞으로도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명태균 씨 수사에 뭐 특히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주는 여야의 공방이 뭐 최고조에 달할 것 같아서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 대로 이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 국정원 건물을 좀 촬영한 사건이고 또 현재는 석방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임재 변호사님, 보니까 굉장히 수상한 부분이 리포트 보니까 많이 나오거든요. 이 지금 본인 실수라고 하고 있는데 대공 혐의점 뭐 없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관광객은요, 이 우리나라 사적 제194호 허닝릉을 입국을 하자마자 방문했습니다. 바로요, 가서. 그렇죠. 사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방문할 수 있는 곳이고 그곳을 드론 촬영하려고 했다 이렇게 본인은 밝히고 있는데 네. 이 허닝릉 바로 옆에 국정원이 맞닿아 있습니다.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보안 시설이죠. 드론을 통한 어떤 항공 촬영이 금지되어 있는 예. 것이고 이곳에 촬영하려면 별도로 허가를 구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당연히 이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까지 드론을 통해서 촬영을 하다가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감지 시스템에 의해서 드론 촬영이 적발이 되었고요. 바로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은 허닝릉을 촬영하려다가 의도치 않게 드론이 국정원까지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대공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해도 관광객이 허닝릉에 바로 이제 입국하자마자 네. 방문하는 점이 좀 의아스럽다라는 맞습니다. 점, 그리고 어쨌든 드론을 통해서 무단으로 촬영했다는 점 때문에 대공 혐의가 아직까지는 배제할 수 없는 단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향후 뭐 일이 좀 잡힌다고 하면은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런 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입국을 했는지, 이전에도 한국을 입국한 적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입국하자마자 바로 이곳으로 달려올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전에도 어떤 촬영을 함으로써 갖고 있었던 그런 관광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사 필요해 보입니다. 네. 중국 뭐 정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아마 드론 띄우면 안 될 텐데 굳이 한국에 와서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윤혁 교수님, 어쨌든 외국인들이 드론을 이용해서 뭐 우리 보안 시설 인근을 촬영하는 사건들이 좀 심심찮게 있는데 모두 좀 호기심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숨겨진 목적들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 저희가 좀 국회에서 좀 오버해서 보는 걸까요? 근데 그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군사용 목적으로 소위 말해서 지금 아주 그 저비용 고효율이다 이렇게 활용되고 있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대표적인 것인데요. 그런데 그 비군사용 그 목적으로 현재 사용되는 경우도 이제 왕왕 있긴 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이번 그 사건이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시기적으로 그 봤을 때 일정한 그 해킹을 시도했던 이런 상황과 왜 그 일치하는지 뭐 그런 것이 좀 의심스러운 거죠. 즉 그 합참 그리고 그 법원, 뭐 국방부 등의 디도스 공격이 있었던 그 시점하고 유사한 점에 그 비춰 보면 혹시 뭐 다른 국가적 위해의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할 수 없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소위 그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뭐 기술이 있지만 그 호버링 그냥 그 정지된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서 소위 그 해킹을 시도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그 국정원에 그 갖고 있는 현재 아주 현한 그 첩보들, 뭐 이를테면 그 러시아에 관한 뭐 동향이라든가, 뭐 북한에 대한 뭐 동향이라든가, 왜냐하면 이번에 그 이 디도스 공격과 관련돼서 지금 잠정적으로 알려진 사항은 친러시아 그 해킹 그 그룹들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라고 일단 잠정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그것과의 그 연계성은 있는 것은 아닌지 뭐 등에 대한 조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른바 그 드론 포렌식을 철저히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일정한 망을 통해서 해킹을 시도하려고 했다면 지금 이 포획된 드론 안에 그와 같은 그 기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 장착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이것을 그 활용을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용의자가 도착하자마자 국정원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항이 상당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한국에 왔던 사항 또는 그 와서 통신 내역 등등에 있어서 사실 요즘에 그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안보 침해 그 상황이 순수 일반 관광객이 좀 의심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뭐 그런 점에서 일단 그 안보나 보안 상황은 가장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일반적으로 이제 오작동이라든가 호기심 때문에 이른바 그 불법 드론을 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검거되거나 확인되지 않고서는 이것이 불법 드론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NT 드론 시스템이 뭐 최근 3년 사이에 중요 시설과 그 원자력 시설, 에너지 안보 시설 등에 이렇게 지금 공항 등도 포함해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신원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경우가 50%가 안 됩니다. 소위 말해서 한번 띄웠다가 사라지게 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뭐 그런 그 측면에서 그 철저한 수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도 한번 볼 텐데 나흘 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자, 임재 변호사님이 방콕에서 인천으로 오는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이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일입니까? 네, 한 외국인 승객이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비행기 안에는요, 어떤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의 이런 폭행이나 아니면 고성방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지난 7일 오후 9시 30분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외국인 남성 A씨가 왜 비상구 근처에는 승무원 전용 의자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창육 씨의 승무원들도 이제 그곳에 앉아서 함께 이제 비행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곳에 앉으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거길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승무원이 여러 차례 계속해서 자리로 돌아가 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말을 듣지 않고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여러 승무원들이 달려붙어서 제재를 한 뒤에야 이 소동이 좀 잠재워졌고요. 결국 이 도착한 이후에는 인천공항 경찰단이 이 A씨를 인계받아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문제한 겁니까? 아니면 또 이런 분들 처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처벌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이런 사례들 종종 있었습니다. 네. 작년에 있었던 사안이었죠. 심지어 비행기 비상구를 지금 비행기가 작동하고 있는 와중에 열어서 많은 승객들에게 공포를 줬던 그런 사안도 있었잖아요. 네. 항공보안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내 난동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적법하게 제압이 될 수 있고요. 폭언 공성방가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난해 200m 상공에서 비상구 문을 열어버린 네. 그 사안 같은 경우에도요. 항공보안법 위반 그리고 다른 이제 승객들에 대한 상해 혐의가 적용이 되어서 이 집행유예 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별도로 이 상공기에 대한 막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 내에서의 난동은 지양해야 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는 좀 빠른 대처로 좀 큰 사고를 좀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교수님, 뭐 혹시나 뭐 승무원이랄지 다른 승객이랄지 다친 분들은 없겠죠? 네, 그 공포에 그 떨었던 뭐 이런 상황 목격담으로 뭐 전해지고 있는데 그 신체적으로 다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뭐 한 유튜브의 뭐 전원에 의하면 네. 그 다 이를테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것 같다라고는 얘기해서 상당히 공포스러운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이거 확인된 사항 그 아니고요. 어쨌든 항공보안법에 그 근거해서 기장과 승무원들이 일정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그 대표적으로 지금 포박을 해서 특정적인 장소에 이동시키는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그 승객들은 이런 조치에 대해서 따라야 할 그런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238명이 무사하게 도착을 했습니다만 그 9.11 그 테러를 하고 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결국 이제 비행기를 이용을 해서 비행기에 그 승무원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항공보안법은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5년 동안 도피 생활하던 조폭이요. 임재 변호사님, 이 순찰 중이던 경찰의 이 불심 검문으로 잡혔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다소 황당하게 검거가 되었습니다. 이 남성 6명이요. 카페 테라스에 둘러앉아서 5만 원권 다발을 마구마구 세는 모습을 순찰 중인 경찰차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아, 저기 저 외곽 야외에서요? 네, 그렇죠. 카페 테라스에서 이상하죠. 한눈에 보더라도 돈다발이 오고 가고 누군가 오면은 90도로 인사하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해서 이를 미심쩍어 하던 이제 경찰이 다가가서 신원 확인을 요청한 거죠. 그렇죠. 황당한 상황입니다. 불신 검문을 시도하자 처음에는 다른 이름을 대기도 하고 다른 사람 신분증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결국 인계된 이후에는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검거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신분증을 좀 요구하자 뭐 타인의 신분증도 보여주고 뭐 사진 얼굴 잃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 왜 안 믿어두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현장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짧게 한번 보고 오시죠. 5만 원권을 대량 소지하고 있었고 그걸 세워서 나눠주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렇게 현금 다발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범죄 수익금과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자 불신 검문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 씨 아닌 것 같은데. 인식사항을 토대로 조회를 했더니 특수상해 사기 횡령으로 체포영장 3건이 발부되어 있었고 총 14건의 수배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 교수님, 황당한 뉴스입니다. 뭐 연행은 순순히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연행은 순순히 된 것 같은데요. 그 불신 검문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정말 그 과거에는 불신 검문이 상당히 자주 있었지만 여러 가지 뭐 인권 침해 그 논란, 뭐 거부감도 많이 있었죠. 네, 그 공권력의 오남의 가능성 때문에 사실은 없어졌는데 불신 검문 역시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기동순찰대가 특별하게 질의와 질문과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이 사항이 그대로 이제 넘어갈 뻔 이제 했던 거겠죠. 어쨌든 6명 중에서 5명의 신원은 주민등록상에 일치가 됐고 이제 한 사람이 사실은 불일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뭐 질문 또 그 다음에 그 사진, 번호 이것이 이제 불일치했고 이 상황에서 이제 무엇인가 이제 이 상황을 피하고자 뭔가 반항과 불만을 표시하면서 카페 안으로 도망가는 것을 결국은 이제 몸싸움 끝에 검거를 했기 때문에 그 불신 검문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특히 뭐 흉기 난동이라든가 이런 흉기를 몸에 숨기고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예, 경찰의 적극적인 이런 직무 질문이 효과가 있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이 5년 만에 잡힌 이 사람 어떤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졌길래 이렇게 도망다녔던 겁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많은 지금 혐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되면 대구와 포항을 하나의 그 자기 영토 아닌 영토로 해서 상해도 하고 그다음에 사기도 하고 뭐 횡령 등 그래서 소위 그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되어 있고 또 뭐 지명 통보도 무려 이제 10건 이상.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 범행을 저질러 놓고 이 경찰의 추적을 교묘하게 5년 동안 회피해 나왔던 그런 이제 그 성공적인 삶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지금 그 일산 지역에서 딱 걸린 거죠. 불신 검문으로 딱 적발이 된 상황이 아닌가 요약합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내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연임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기흥 회장의 연임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내년 1월에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서 세 번째 연임을 노리고 있는 이 회장. 내일 스포츠공정위의 연임 승인을 받아야만 이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간 국무조정실의 비위 점검 결과로 직원 부정 채용, 금품 수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가 드러나며 이 회장의 연임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만약 이 회장이 스포츠공정위로부터 연임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내년 체육회장 선거에 낙선하게 되면 2019년에 뽑힌 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직도 상실하게 됩니다. 이기흥 회장이 3선 연임을 할 수 있을지 체육인은 물론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부산에선 가을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쇼, 광안리 불꽃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함께 어우러져야 할 광안대교에 조명이 꺼져 있었다고요. 100만 인파가 모인 광안리 해수욕장. 펑펑 터지는 불꽃은 아름답지만 뭔가 허전합니다. 광안대교가 보이질 않습니다. 알고 보니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종합상황실에 10대 청소년들이 들어왔다가 광안대교와 연결된 케이블을 파손시켰다는데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관리자들은 행사를 10분이나 지연시키며 복구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불꽃놀이는 광안대교의 조명이 꺼진 채 진행됐습니다. 광안대교의 야경이 함께했을 때 그 아름다움은 배가 되기에 조직위에선 조명 연출에 더 공을 들였다는데요. 결국 숲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조직위는 향후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예비시설을 갖추겠다 밝혔지만 무엇보다 공공시설에서 발휘해야 할 시민의식이 가장 크게 자리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